안녕하세요. 주초연입니다. 6월 17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전반적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전체에 대한 복습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예, 그 강아지가 길을 쫓긋한 강아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길을 막은 강아지를 한 마리 모셔왔는데, 여러분들도 지금 길을 막고 계신 건 아니겠죠? 그건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 강의에서는 이 콘스탄티노플,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, 이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반도국가의 운명, 그리고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, 그리고 문화유산을 살펴보았죠.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이 반도국가들, 대표적인 반도국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, 물론 이 발칸반도, 그리고 고대 로마 문명이 있었던 이 이탈리아,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스탄불이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, 그리고 이 포르투갈, 그리고 스페인이 있던 이 이베리아 반도가 왜 기억이 안 날까요? 이베리아 반도.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죠. 바로 우리나라가,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나라들은 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국가들입니다.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이 비잔틴 제국, 오스만 제국,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국가들이죠. 이 고대 아테네 문명,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이 국가입니다. 이 고대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이 근대에 들어와서 에스파냐 제국, 포르투갈 제국, 다 한 가닥씩 하고 있죠.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사실상 전성기는 항상 개방적인 정책을 이제 하게 됐을 때, 이 대외의 개방적인 정책을 필 때 항상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. 거기에 비해서 세국 정책을 가하는 순간 이 나라들은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이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반도국가란 결국은 해외 개방적이고 또 중개무역,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,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해외 무역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도 비전을 보다 더 넓게,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넓게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또 하나는 사실상 이스탄불,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상 이 실크로드의 서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실크로드의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? 어떤 사람들은 장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것은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경주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신라와 비잔틴 제국의 공통점이 있죠. 이 사실상 실크로드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있었던 나라들이고, 사실상 천년 제국을 이루었던 국가들입니다.
거기에는 그만한 이유와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. 바로 해외 개방적인 정책을 핌으로써 이 반도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냈다는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성 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원래는 정교회, 이 동방정교회 이 본산으로 이제 자리매김되다가 이제 모스크의 상징으로도 바뀌게 되고, 요 근래는 이제 동서 이 문화가 이 성소피아 성당 안에 그냥 올곧이 같이 있는, 어떻게 보면 관용의 상징으로 이제 자리매김되는 것이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첫날 첫 주 강의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. 예, 그 다음 주에 이 해상공국 베네치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. 예, 베네치아는 아주 대표적인 물의 도시, 운하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. 예,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아주 강성했었죠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,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중개 무역을 통해서, 이것도 사실은 이스탄불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해외 개방적인, 그리고 특히 베네치아는 이 실크로드의 서쪽 끝인 이스탄불에서,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, 또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무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사실상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되는 것이죠. 또 하나, 이 중세가 현대에 미친 영향 중에 이 가장 큰 것 하나가 이 공화정입니다. 이 도시국가들은 전부 이 왕이 없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요.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선거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. 이 공화정이 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나 이 도제를 뽑아야지 되겠죠. 그런데 힘세다고 도제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.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, 물론 투표권이 뭐 1인 1표제가 아니라는 현대와는 다른 특징이 있긴 하지만, 여하튼 그런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현대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주에 이 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여기 앵발리드가 있고요. 이쪽에 이 에펠탑이 있습니다. 저 건너편에 현대식 건물들이 있는데요. 이 지역을 라데팡스 지역이라고 합니다. 지구라고 합니다. 이 지역은 아주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. 파리이지만 파리 같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.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이신교, 이성교가 강조되면서 사실상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 성당 시설이 아니라 이제 이성교의
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 아울러서 이 종가, 종루 등은 이 화포를,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죠. 그리고요, 이 또 하나 봤던 것은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입니다. 이 예로서 여러분들께 이 콩코르드 광장을 소개해 드린 바 있죠. 이 콩코르드라는 말은 불어르는 화해와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화해 혹은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원래 이 광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명칭은 루이 15세 광장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명칭이 혁명광장으로 바뀌게 되죠. 그래서 그곳에서 이 루이 16세를 비롯해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해가지고 이 혁명과 관련된 모든 지도자들이 그 혁명광장의 단두대에서 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복고왕정이 들어서게 되는데요. 이 복고왕정에서는 이 광장을, 혁명광장을, 이 이름을 없애고 다시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. 예, 이 루이 16세, 이 단두대의 이슬도 사라진 루이 16세를 기념하는 광장으로 그렇게 되면서 광장 이름도 루이 16세 광장으로 바뀌게 되죠. 그러다 이제 나폴레옹 시기에 이 콩코르드, 다시 말하면 화해 혹은 협력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요. 어떤 사람들은 루이 15세, 16세 광장, 또 어떤 사람들은 내리 속에 이 혁명 광장, 또 어떤 사람들은 콩코르드 광장,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기억을 광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. 예, 그리고요, 이 몽마르트가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. 그 다음 주에 이제 수탁의 나라 프랑스를 다루었습니다. 사실 도시로 계속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, 그렇게 되면 이 특정 도시들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이 그림을 그려주는데, 오히려 도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나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.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이제 국명으로 바꿔보았습니다.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영국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까지 배우셨는데 이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그 유럽 국가들은요, 이 단일 민족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이 다민족 국가고요, 여러 민족이 혼합된 이 용광로처럼 혼합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. 그 다음 주에 했던 내용이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 이탈리아였습니다. 여러 식자재들이 있는데요. 사실상 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. 이 이탈리아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면한 곳에서는 해산물, 이 피자나 혹은 해산물과 관련된 이 음식들이 많습니다.
거기에 비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육류 소비가 그만큼 또 증가하게 되죠. 그리고 임야 산지로 들어가면 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식자재가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지형적인 특징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또 이 반도 국가들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. 이 역사적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이탈리아를 둘러보았죠.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때부터 오늘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었어요. 내가 관광상품 기획자라면 이탈리아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서 상품을 기획할 것인지, 물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거 그리고 지리 뭐 이런 것들은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이제 아주 정평이 나 있죠. 정평이 나 있다. 그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. 이건 비실용적인 아주 쓸모없는 그런 학문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은 맨날 비실용적이라는 말만 듣고 살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한번 머리를 쥐어짜서 그렇다면 실용적인 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관광산업과 역사 그리고 지리학, 문화학이 한 덩어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문제를 내봤던 것이죠. 그 다음이 이제 피자와 파스타 같은 나라 이탈리아였습니다. 이 이탈리아는요, 사실상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국가입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수업을 잘한 건데 제가 잘했는지 그거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.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반도 국가인데다가 이 해안가와 산지와 평야지대마다 이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다르고요. 이 생활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. 거기다가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앞서 베네치아에서 보았던 바처럼 이 지방자치가 상당히 지방분권이 강했던 국가들이에요. 이 사실상 지방분권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당시에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베네치아라는 작은 도시, 제노바라는 작은 도시, 로마라는 중간급 큰 도시, 이 도시들이요 저마다의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. 이 각각의 나라들은 군대도 있고요, 이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요, 그리고 관세도 매깁니다. 같은 이탈리아 반도 내의 다른 지방이나 도시에서 온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보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결국은 외국이라고 취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거기에다가요, 사실상 도량형도 다릅니다. 이 센티미터 단위, 이 센티미터, 1cm를 뭐 1m로 할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 도량형도 다르고요.
이 화폐 주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군사권의 재판권의 관세, 도량령, 뭐 이렇게 화폐 주조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사실상 이 당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중세 시대의 각 도시들은 사실상 국가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는 국가의 개념과 같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색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찾아간 나라가 영국이었죠. 이 영국은 젠틀맨의 나라, 뭐 신사의 나라, 그리고 훌리건의 나라. 이 어떻게 보면 뭐로 번역하는 게 나을까요? 남봉꾼이라고 볼까요? 남봉꾼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이 남봉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티의 나라이기도 하죠. 예,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 바드칼레 지역에서 영국 잉글랜드까지의 거리가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. 40km면 사실상 부산에서 대마도 정도의 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가깝고요. 또 영국을 통해서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. 또 이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훌리건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훌리건이 활동을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어떤 이웃 도시들끼리 축구 경기를 할 때 훌리건이 가장 강성해집니다. 사실상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원정 경기를 하는 경우엔 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훌리건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훌리건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이웃 도시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지역에 축구 경기가 있을 경우 이 훌리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. 이것도 우리나라와 약간 좀 다른 면이기도 해요. 특히 이웃 도시들끼리 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정말 난장판이 된다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. 이 차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었죠. 사실상 비가 많이 오고요. 또 거기다 밤이 길어요. 이 부기가 위도가 상당히 높죠. 그래서 이 밤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서 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혹은 책을 본다거나 하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발달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거의 하나죠. 사실상 대도시,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,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새 영국의 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갈 일이 없지만 가보면 젊은이들은 계속
핸드폰 들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뭘 열심히 찍죠. 이제 좀 한 6, 70대 되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거의 이제 세계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국 젊은이들도 게임 문화가 뭐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. 누가 책을 읽겠어요? 아니 뭐 여하튼 더 저희 때는 뭐 사실상 책을 많이 읽었어요.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읽은 게 아니고요. 뭘 할 게 책 읽을 거밖에 없죠. 텔레비전이라고 뭐 한 60분 정도, 30분 정도 만화, 뭐 아톰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이외에는 이 대부분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와서 책 읽고 학교에 와서 운동 아니면 그 책 읽은 거 같이 대화 나누고 뭐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그 당시에 게임이란 건 또 존재하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하튼 이제 세계는 거의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게임을 즐긴다. 그러면 그 게임은 뭐 영국에 가든 프랑스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중남미에 가든 똑같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주에 있던 것이 이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 노르만의 침략, 그리고 백년전쟁, 장미전쟁, 수장법, 대영 제국의 건설까지 전체적으로 이 역사를 개간해 보았죠. 사실상 이 백년전쟁이라는 것은 거의 이것도 얘기 시작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프랑스의 영지를 가지고 있던 이 프랑스 국왕을 섬겼던 잉글랜드 국왕이 이제 프랑스의 왕이 되고자 일으킨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나가면 길어지니까 딱 그렇게만 규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. 이 장미전쟁은요, 사실상 백년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왕실을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이루어진 전쟁이에요. 이 전쟁, 연이은 전쟁으로 사실상 귀족계층이 몰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결과 절대왕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절대왕정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수장법입니다. 수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장법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되면서 가톨릭 성당의 토지 재산이 모두 국유화가, 이 왕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제 그렇게 얻은 땅을 잘게 쪼개서 이 국민들에게 싼 값에 불화해 주게 되죠. 자, 이렇게 되면서 국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. 그 결과 이 절대왕정 체계가 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사실상 이 수장법이 무너지는 순간
이 조그만 토지라도 가지고 있는 이 자장농들이 그야말로 그 땅을 다시 교회에 헌납해야지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죠. 그러면서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죠. 이 땅을 싼 값에 하게 되면서 이 토지를 갖게 된 농민들은 사실상 국부의 원천이죠. 세금도 내고요. 뭐 사실상 세금뿐만이 아니고 이 잉글랜드의 상당히 부역에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이 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사실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선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조세 정책이자 이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정규직을 늘려야지 되고 자영업을 활성화시켜야지 된다는 이 두 마리 이 토끼가 있죠. 그래요. 이 사실상 국가의 이 국력의 이 가장 근본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부강해집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 정책들은 이 토지를 어떻게, 그러니까 자영업자 혹은 이 자장농의 숫자를 늘리느냐가 이 개혁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혹시 역사책을 읽다가 이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주에 했던 수업은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이었죠. 먼저 이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도와드려 봤고요. 그 다음에 이 독일의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, 뭐 옥토버 페스티벌을 비롯한 이 몇몇 이 독일 축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이 독일의 국민 스포츠 축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. 이 독일뿐만이 아니고 이 서유럽권으로 가게 되면 한 10,000명 규모의 동네마다 이 잔디구장 하나씩은 꼭 있어요. 거기서 물론 인조잔디구장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잔디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막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스포츠 자체가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역시 축구인 것 같습니다. 그 축구를 통해서 사실상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축구에서 찾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 주에 했던 것이 이 축제의 나라 스페인이었습니다. 이 스페인 역시 이 여러 서유럽 국가들의 이 특징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의 특색이 아주 다양한 나라들입니다.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았었죠.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겠죠. 뭐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죠. 뭐 백신이 뭐 열심히 맞고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해당 사항 아직 뭐 60세가 당연히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아직 코로나 백신은
맞질 않았는데, 뭐 맞게 되면 해외 여행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고, 뭐 사실상 국내 여행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겠죠.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한 국가 아니면 한 지역을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짜서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그래서 뭐 이런 숙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. 마지막으로 이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사실상 이 스페인 역시 지방색이 아주 강하죠. 그런데 이 지방색이 강한 스페인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화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다양한 지방색이 묻어나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세계화시킬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스페인의 이 지방색이 강한 여러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시켜봤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요, 이 법정에서 돼지, 이 걸석 재판받은 거머리를 살펴보았죠. 사실상 이 중세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지, 사실은 이 중세와 근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의 정서도 완전히 다르고요. 예전에 이 드파르디유라는 이 프랑스 그 영화인이 있어요. 영화 배우가 있죠. 지금도 영화를 찍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이 프랑스 영화하면 그 사람은 꼭 나오더라고요. 예전에 우리나라의 안성기 씨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요, 그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이 중세 기사가 현대사회에 떨어져 가지고 이 문화 충격을 받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,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세 사회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한번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이거를 수업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필람이 돼버렸더라고요. PPT 읽어주는 남자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고요. 이 동물 재판을 통해서 이 중세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사실상 이 중세 사회에 동물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을 했었고요. 이 종교적 파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수업을 했습니다. 사실상 이 시기에 종교적 파문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얘기를 하자면 공민권, 주민등록증 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주민등록증 말소라는 얘기는 사실상 사망한 자이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거나 뭐 둘 중 하나죠. 뭐 둘 중 하나예요. 사실상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. 그것이 결국 종교적 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. 종교적 파문은
곧 주민등록증 말소다.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중세사회의 지방분권적 성격, 앞서 베네치아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개념을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상 국가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. 사실상 재판권도 독립적이고요. 군사권도 독립적이고 관세권도 독립적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분권이라는 말보다는 이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.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잘 전달이 못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예,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2020 학번들은 학교에 간 일이 없죠. 신입생 환영회는 별나라 얘기가 돼버렸고요. 2021 학번들은 딴 나라 얘기가 돼버렸고요. 이거 참, 어떻게, 이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6.25 전쟁 때도 아버지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더군요.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천막 치고 그 옆에서 포탄이 터져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. 물론 포탄하고 이 바이러스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. 그때 5인 이상 모였는데 아이고 참 여하튼 그렇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이제 방학이네요.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요. 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